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건설 다 지금 폭망했잖아요. 저게 이제 5천만 채에서 9천만 채로 지금 봐요. 문제가 생기는 게 소비가 전혀 지금 안 돌고 돈 꽁꽁 걸어 잠그겠죠. 일자리는 계속 죽고 있고 민간을 다 죽이는군요. 자, 이번에는 중국 경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어요. 중국이 지금 부동산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집을 소유한다는 거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네. 이전에 두월생이라고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두월생이요. 두월생이라고 네. 민국 시기 이제 장제스가 천하 패권을 잡기 직전 상해 1920년대인가요? 20년대죠. 20년대 네네. 맞습니다. 네. 두월생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뭐 얘기하면은 그 너무 큰 깡패여 갖고 네. 이 사람에 대한 드라마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상하이 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었는데 이 사람이 집안이 어려워갖고 과일 행상을 하다가 네.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이 주먹으로 어허. 주먹하고 이 꾀로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일대를 호령하는 최고의 깡패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그 수많은 귀빈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벌입니다. 네. 자기 집안 사당 낙성식이에요. 사당. 자기 조상들 모시는 거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족보 위패 모셔놓는 그 거기를 중수해 갖고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집안 사당을 엄청 비싸게 지어 갖고 하는데 그게 바로 중국인의 출세 의식입니다. 출세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집을 다시 짓거나 집을 짓고 보여주는 거예요. 사당을 크게 해갖고 아주 보여갖고 이제 그거를 크게 할수록 출세했다라는 어떤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수가. 네네. 그만큼 중국인의 사고와 관념, 사회생활의 출발점은 집에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교의 가장 사람에 대한 가르침으로 제가 수신부터 수신. 해라. 네. 그 대신 그 다음이 제가다. 집을 제대로 손을 봐라. 네. 그리고 집에서 출발합니다. 치국, 아. 나라를 다스리고. 그게 집 안을 뜻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집을 뜻하기도 하는 겁니까? 그럼요. 제가가? 그러기 때문에 관념적인 집과 물리적인 집이 같이 가는 거죠. 그만큼 집은 중국인한테는 중요하고요. 네. 성가 이법이라고 얘기하는 성어가 있어요. 네. 그게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성가, 집을 이루고 결혼해갖고 가정을 이루는 게 성가고 예. 그리고 이법, 자기가 이제 먹고 살 거에 대한 업을 제대로 세우는 거를 성가 이법 하듯이 네. 그러니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귀결이 바로 성가 이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에 대한 관념이 뚜렷하고요. 그리고 중국인들 그저 농민공들이라고 도시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네. 설 되면 뭐 엄청나게 귀양하잖아요. 아,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 대한 귀소, 네. 그 본능 같은 게 우리 뭐 문화적인 습성이죠.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도시에 올라가는 집을 살려고 그 없는 그 생활을 이렇게 조여가면서 저축을 해가고 샀는데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 그거 뭐 엄청 떨어진 것 같은데요, 값이? 집이 폭락하고 짓담한 집이 그대로 그냥 남아 있고 그러니까 짓담한 집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건설 다 좀 폭망했잖아요. 예. 저게 이제 5천만 채에서 9천만 채로 지금 봐요. 예. 빈집, 짓담한 집 이런 것까지 포함해갖고 9천만 채면 사실 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아파트 총 다 합해도 1,300만 채가 안 될 걸요. 네. 거기에 7, 8천만 채가 빈 채로 남아 있다라는 건 이게 어떤 충격을 주겠습니까, 중국에? 그럼 그 사람들 거기도 선분양 방식이죠, 중국도. 그러니까 미리 돈 넣어야 돼요. 미리 돈 다 넣었는데 그게 다 날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화 정도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네. 일단 뭐 이 생을 마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살긴 살아야 되지만은 저축부터 돈 꽁꽁 걸어 잠그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소비가 전혀 지금 안 돌고 중국 지금 소비 시장이 다 죽잖아요. 예. 지금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자리는 계속 죽고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전통 제조업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대한 관심이 적어요. 이 공산당이 지도층이에요? 예. 시진핑의 아까 상황이라는 사람이 그런 프로파간다를 날렸잖아요. 네. 일단 백성이 강해지면 국가가 강해질 수가 아하. 없다. 이런 전통관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겉으로는 뭐 화해와 뭐 포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유가적인 면모를 보일 때가 있지만은 저 속마음은 완전히 법가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 정도로 그 경기가 내수가 안 좋으면 보통 자본주의 국가들 같으면 시중에 돈을 많이 풀 텐데 중국은 풀겠다 말은 계속 하는데 푸는 것 달라지는 같아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민간한테 푸는 게 아니라 네. 첨단 산업 네. 보조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네가 이제 구성해야 되는 어떤 경쟁력을 보고 있죠. 그래서 네. 중국은 사실 모략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한 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전략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네. 공산당 굉장히 강해요. 그런 면에서 예. 굉장히 멀리 내다보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길게 발걸음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민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한 1958년부터 61년 3개년도에 벌어진 대약진 운동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 여기에서 지금 공산당이 지금 꽁꽁 아직도 감추고 있는데 이때 네. 비정상적인 죽음, 그러니까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플러스 굶주림 기아로 인한 그 영양실조 같은 거 네. 같이 합산해 갖고 해보면은 추계로 따져볼 때 약 4천만 명이 죽은 거로 집계를 하거든요. 추계를 합니다. 아직도 이제 공산당이 아직 안 밝히죠.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죠. 그거를 누가 했냐면은 기자 출신들이 나서 갖고 공산당원인데 굉장히 훌륭한 공산당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평생 발 벗고 다니면서 네. 지역적으로 가서 다 와. 그걸 캐내 갖고 이제 추계를 해보니까 그분은 한 3,600만. 목숨 걸고 한 거네요, 그 사람은. 그럼요. 그분 굉장히 존경받습니다. 네. 양계승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훌륭한 지식인이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좀 보태 갖고 추계를 더 해보면 한 4천만까지는 봐요. 야. 근데 그 당시에 중국 인구가 6억이었습니다. 세상에 그게 나라예요? 거의 10%가 굶어 죽은 거예요. 예. 근데 버티지 않습니까? 아. 공산당 본질이 저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중국 공산당은 놀라지 않습니다. 그 희생을 만약에 깊이 안 들여다보는 집권층이라면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생이 아무리 거꾸러지고 그런 저게 있어도 그 구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 그 이전부터 흘러내려오는 법과적인 사고 방식이 있고 이거를 공산당 집단 지성이 안 받았을까요? 통치할 때 그만큼 편한 게 없거든요. 사람을 짐승 부리듯이 해도 되는 거예요. 권과 권력, 세력과 술수, 권세술이란 세 개념으로 통치술을 구사하면서 끌고 가면 되는 거라고. 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도구군요. 그러니까 국진민퇴에서 민이 새카맣게 사라져도 지금 꿈쩍 못하는 겁니다. 알리바바가 갑자기 날아가고 텐센트 그 왕성했던 민간 기업들 아니에요. 네, 그럼 세계적인 기업들. 대단했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아이디어 좋습니까? 예. 전 중국의 어떤 잠재력은 민간에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저거를 그 민간을 다 죽이는군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도착된 이 질서 개념이 나오고 어쨌든 공산당은 어떤 합법적인 그리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프로파간다 차원 그리고 여러 가지 국책 전체를 이끌고 가는 측면에서 고도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네. 첨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네. 부분. 근데 그게 과연 오래 굴러갈 수 있는 어떤 체계냐 그 점에서는 또 상당히 많은 의문이 나오죠. 예.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단기간에는 나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오래 굴러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절대 다수를 만약에 생각하는 집권층이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예. 저도 한 10년 전쯤에 말이죠. 중국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미래의 어떤 유토피아 같은 것이 될 거라고 희망을 했었고 또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은퇴하면 중국 가서 살아야지 그렇게 작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니까 다 접으셨죠 지금. 거기 중국에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잘못하면 공항에서 잡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가능하지만은 전 제가 볼 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황제 축선을 북쪽에다 끌어놓고 네. 집단 지성이 선택한 거죠. 네, 공산당의 집단 네. 지성이 그러면서 누구를 자극했겠습니까? 결국 미국이죠. 네, 그렇죠. 미국과의 대립각이 그때 이미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그 아들 부시 대통령 그 무렵에는 사실 미국이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그 9.11 테러가 하긴 있었고 9.11 테러, 뭐 아프가니스탄, 뭐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이 이 중국을 주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네. 그리고 그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2001년 WTO 세계무역가입 기구에 가입 미국이 중국이 들어오면서 그걸 열어준 거 아닙니까? 미국이. 네, 예. 그러면서 믿었죠. 이 질서 속에서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고 부유해지고 민간이 이제 잘 살게 되면은 민주라는 제도적인 수용 같은 게 이루어진다는 어떤 희망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9.11 테러 신경 쓰는 미국, 그죠?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혼란 속에서 미국이 주의를 놓치고 있는 사이에 네. 공산당의 집단지성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바람대로 안 갔고 결국은 남중국해에다 조금씩 군사 기지를 까는 형태로 나왔고 내부적으로는 자기네 역사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동북공정, 네. 서남공정 이게 다 역사공정이에요. 아, 서남공정이라는 다 것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게 중국이 지금 나라가 크기 때문에 변경을 같이 이제 접하고 있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서남공정은 티벳 뭐 이런 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역별로 다 있어요. 서북도 있고 네. 그래서 다 있어요. 그 동북공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군요. 국가 프로젝트예요. 아. 왜냐하면 중국은 역사를 누가 쓰냐에 대한 굉장히 민감한 신경 집중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조가 지난 다음에 그 새로 일어선 왕조가 그 전 왕조를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 잘 압니다. 네.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역사 공정 같은 걸 시도를 했고 외부적으로는 남중국해를 군사 기지화하는 네. 그러는 그 패권적인 의도를 드러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합당한 자기 정말 아무도 없는 해역이라면은 그쪽으로 뻗어갖고 뭘 세울 수도 있겠지만 다 이해 당사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남의 영해인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런 그 질서 구축이 가능합니까? 예. 결국은 세계 최고의 경찰 국가라고 얘기하는 미국이 이제 드디어 조금씩 거기에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결국 오바마 때부터. 그래서 피벗 투 에이시아라고 이제 아시아 회귀 전략을 전체 채택을 했는데 오바마는 사실 실질적인 그 해군 함정을 보낸 적이 없어요. 너무 약했죠. 약했고 뭐 연설 잘하잖아요. 명연설은 말만 잘해요. 실제로 여기 중국을 압박할 만한 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이제 트럼프 일기였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굉장히 파탄이 났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일설로 보면은 그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너무 큰 자신감을 방중했던 트럼프한테 전달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부터 산업도 우리가 세계적인 주도권을 가질 테니까 당신들은 서브를 잘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증언이 있어요. 네. 거기에 노발대발해갖고 이제 트럼프가 방중 마치고 들어가자마자 이제 갑자기 관세 폭격을 때려버리잖아요. 이게 막 25%인가 뭐 막 그때 그랬었죠. 엄청 올렸어요. 네, 네. 그 폭탄이었어요. 폭탄. 네, 그때 좀 굉장히 험악했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게 있었고 그때부터 경각심이 최고로 올라갔고 트럼프의 성격상 네. 트럼프 어떤 저기상 저런 어떤 행정부의 구성상 저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빨리 형성이 됐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중국에 대해서 이제 옥죄는 정책을 막 반도체 제재도 뭐 그때 시작하고 그럼요. 그랬던 것 예.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2기에 들어오면서 더 그게 이제 네. 더 강해지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조야 모두 네. 뭐 집권당이든지 여당인지 야당인지 다 일치합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절대 놔두면 안 된다. 중국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그 샹하이 같은 데는 중국도 상당히 국제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 식민지 시절부터도 그랬었고. 네, 그 심리 식민지- 양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도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지금 제가 한 특파원 하던 무렵에 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는데 그 뒤로 귀국해서도 이 미국 학생들이 참 많이 갔어요. 아, 중국 그렇군요. 유학을. 그러니까 장기 과정이 아니더라도 네.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중국에 가서 랭귀지 코스라도 해야 된다. 아, 이게 떠오르는 중국을 인정을 한 거죠. 아. 지금 다 끊겼습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까? 지금 우리 박사님 아실지 모르지만은 언론사 지금 큰 고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뭐 일단 신문이 이제 네. 구독률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또 하나 좀 걱정거리가 베이징 특파원 갈 사람이 없어요. 안 가요. 무서워서 안 지원도 안 하고 싫은 거죠. 가요? 싫어서요. 예, 그리고 특파원 마치고 온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중. 중국 사람들은 이제 중국에 가는 우리 한국 특파원들은 갈 때는 친중으로 갔다가 돌아올 땐 반중으로 대부분 돌아와요. 이 반중으로 돌아온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뭘 전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싫어서 반중이 됩니까? 거기에 이제 실제로 한번 취재하다가 보면은 공안한테 많이 당해요. 공안한테. 뭐 얻어 터질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제지를 많이 당하고 심지어는 조금 이상한 뭐 중국이 보기에 이상한 행동을 했다. 취재하지 말아야 될 영역을 너무 많이 건드렸다 이러면 갑자기 밤에 누가 찾아옵니다. 딱 보면 공안이 2명 서 있어요. 아이고. 그 심지어 막 저 뭐 이거 호구 등기 이쪽에 네. 그 저기 호구가 아니라 여기 저 제대로 동사무소 가서 등기했느냐 이런 거 체크하고 그러면은 그거 굉장히 밤중에 찾아온 경찰 보면은 무섭죠.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음으로 양으로 많이 당합니다. 근데 소장님은 지금 중국 가실 수 있어요? 공항에서? 아이 설마 뭐 제가 그렇게 극단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중국은 포용을 하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민족 단결 네. 진보 촉진법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아하. 근데 이게 이제 국가 안전법이나 보안법으로 해서 네. 심지어 중국에 주재하는 외국 상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외국인 주재원들도 이제 그 안전법에 상당히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네네. 국가 안보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잘못된 SNS를 했다든가 이러면 다 이제 그게 추적이 되고 아이고. 범법 사항이 되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해외에서 그런 뭐 잘못 날린 것도 다 잡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귀국하거나 그러니까 주로 대상은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그죠? 오래 거주한 저쪽에 이제 국적으로 저쪽 국적자로 남아 있는 중국계 사람들이 이제 귀국할 때 거기에 다 저촉이 되게 돼 있어요. 아하. 그게 외연이 확대되면 일반 외국인 네. 사람들이 반중 논성 뭐 이렇게 언행을 하거나 이런 게 안 걸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아, 저도 중국 가는 건 포기해야겠네. 아, 이제 노후 생활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예. 네. 아이고 참. 근데 중국 학생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하던 중국 학생들도 다 중국으로 돌아오죠. 그게- 서로 완전히 이제 따로 가나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세계화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추세 속에서 그게 이제 사실 교류가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대는 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경각심이 미국 내에서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네. 본격적으로 정보 단위에서 CIA라든가 FBI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중국 유학생들 본격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을 만약에 중국 공산당은 방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관리를 하겠습니까? 관리를 관리를 하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공자학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아까 그 박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모략 전통이라는 게 워낙 깊거든요. 그러니까 2,500년 전 손자병법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나와요. 네. 그 간첩의 운용에 관한 5가지 방법, 5가지 그런 것도 컨셉에. 있습니까? 근데 그 간첩이 사이간자로 나옵니다. 사이간자, 사이간 사이간. 이쪽하고 이쪽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다. 문 틈입니다. 문이 보이고 아. 문 틈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달월 네. 달빛이 있어요. 달빛이. 요제 차이나별국에 좀 쓴 얘기입니다만 달빛이 흘러드는 요 본을 보면서 만든 글자가 사이간자예요. 아, 그러니까 문틈으로 들어오는 달빛과 햇빛 네. 틈. 아, 근데 여기서 손자는 엿보는 이거를 거군요. 간첩으로 연역을 합니다. 아. 간첩 사이간자를 그래서 지금 스파이를 간첩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네. 그때 손자가 쓴 개념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는 무조건 틈만 요만한 틈이라도 치고 들어가는 게 간첩 아닙니까 스파이? 네. 이게 2,500년 전에 발명이 된 거예요. 중국이 지금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 문명이 계속 연역이 됐다면은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간첩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스파이.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간첩이 아닌데
그들의 눈에는 간첩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겠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거꾸로 간첩으로 침투하는 능동적인 간첩 활동도 중국이 강하지만 네. 저쪽에서 들어오는 새 사이를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간첩을 막는 방법에도 굉장히 등해요. 그게 이제 국민당 공산당 사이에서 이제 계속 몇십 년 동안 내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극단의 대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중국 사람들이 간첩 활동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걸 보면은 정말 세계적입니다. 틈 치고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네. 미국이 그거를 가만 놔두겠어요? 네. 이제 미국도 뭐 한자락하는 전쟁 국가 아닙니까? 네. 이게 이제 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태까지는 경각심을 안 갖다가 네. 이 중국이 이러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백도어 문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경각심이 높아요. 서로 담을 쌓고 있는 거군요, 지금. 이게 담이 사실은 허물어지던 담이 네. 이게 중국의 굴기, 중국이 네.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도처에 이제 담이 생기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미중 간의 대립이 지금 중국의 국내 문제에 너무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네. 예.